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가로 추앙받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생애와 각종 사건, 일화들을 다룬 영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8화에 이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박도사와 대담했던 조용헌 박사의 체담을 중심으로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도사들 중 무당보다는 명리학에 뛰어난 도사들을 좋아해서 영빨 조언을 자주 받았다는 소문이 알려져 있다. 영빨이란 영에서 발사되는 직관적인 통찰력이다. 바꿔 말하면 예지력을 지녔던 도사들의 조언을 경영에 참고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은 도시들의 영빨을 경영에 일정 부분 참고하고 수용하는 특이한 능력이 있었다. 이는 현대 경영학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형태다. 우선 이병철의 영빨 경영 형태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있는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면접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면접을 할 때 도사를 입회시켜 신입사원의 관상을 보고 사주를 봐서 그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통찰했다. 이병철은 학벌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물론 기본적인 시험 성적은 참고한다. 학벌이나 시험 성적이 기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면접 비중이 훨씬 높았다. 면접의 핵심은 사주와 관상이었다. 사주와 관상을 봐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복이 있는가를 보았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야 조직이 잘 된다. 머리만 좋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자칫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머리는 좋고 타고난 복이 없으면 감방 가기 쉽다. 사기꾼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미리 안단 말인가? 본인도 모르는 부분인데 말이다.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영빨 있는 도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복이라는 요소를 가장 중시했던 경영자가 바로 이병철이었다. 이병철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 현장에 도사가 같이 참석했다는 것은 세간에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 있었다. 이 도사 가운데 한 명이 박도사라고 알려진 재산 박재현이었다. 박도사는 함양군 서상면 출신이다. 주로 지리산 일대의 산속에서 돌을 닦았던 인물이다. 박도사는 생전에 조용헌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 선생, 내가 삼성에서 신입사원 면접 때 추천한 인재가 대략 1,800명이여. 이 사람들 다 사주팔자가 좋아서 중소기업 사장이라도 할 만한 인재들이었어. 이들을 몽땅 삼성에다 집어넣어 월급쟁이를 만들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모르겠어. 박도사가 죽기 4, 5년 전쯤 고향 함양의 한옥집 덕운정사에서 나눴던 이야기다. 아마 90년대 중반쯤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박도사가 이병철의 신입사원 면접 때 입회했던 시절이 아마도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도까지나 될까. 그때 신입사원 얼굴만 봐도 알았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눈, 코, 입, 귀, 턱을 보고 마지막에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남자 관상에서는 눈이 포인트야. 우선 눈에 정기가 있는가를 보지. 눈이 반짝반짝하면 IQ와 총기가 있는 거야. 의지력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의지력은 추진력과 인내력을 포함하지. 머리도 좋고 게다가 추진력과 인내력이 좋으면 그 사람은 인재임이 분명한 거요. 눈의 정기는 계속 변함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대나 시절 따라서 정기의 강도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타고난 것이 크게 작용해요. 타고난 게 7알이라면 후천적인 관리나 상황 변화에 따라 정기가 급속도로 소모되는 경우가 있어요. 눈의 정기가 급속도로 소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가장 큰 요소는 색이지. 색을 많이 쓰면 정기가 급속 방전되고 말지.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지. 물론 여자도 남자를 조심해야 하고 남자가 돈이 들어오고 몸이 건강하면 대부분의 범부는 색으로 달려가요. 강남 룸살롱에 가서 여자들한테 돈 주고 몸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인재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지. 정력은 엔진에 해당하지만 브레이크가 더 중요해. 브레이크는 색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북이빈 철락이라는 시구도 있잖아.
큰돈과 높은 자리를 얻어도 여자를 밝히지 않고 빈천에 있어도 즐겁게 생각하는 게 대장부라고 말이요. 일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영발로 보는 측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잡는 순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등 일상생활에서 어떤 장면을 문득 보았을 때 느낌이 확 오지. 아, 이 사람은 조상대에 복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구나. 아, 여기는 명이 짧겠구나. 아, 이 친구는 돈이나 벼슬이 크게 들어오면 패가망신으로 흐를 수 있는 팔자구나 하는 느낌이지. 이 느낌은 순간적인 것이고 긴장을 풀고 느슨한 상황일 때 다가오는 수가 많아요. 긴장을 풀고 느슨한 상황일 때 영빨이 더 잘 작동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사람이 긴장을 하면 잘 안 보여요. 무심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의 전생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지. 억지로 저 사람을 보아야겠다 하는 순간에 긴장이 들어가요. 긴장이 들어가면 헛방이 될 수 있지. 도사가 기존에 품고 있던 선입견을 대입시키는 오류가 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심한 상태가 중요하지. 커피 마시다가 상대방을 봤는데 앞필이 훤히 보이는 수가 바로 그런 경우일 걸 아마. 박도사가 면접에서 가장 중점을 놓고 본 관상 포인트는 바로 복이었다. 복이 있는가 없는가? 복 없는 놈은 퇴짜였다. 박복한 직원이 많으면 그 회사는 박복하게 된다. 노는 물이 반복하면 그 물은 빨리 떠야 된다. 복이 있는 관상을 뽑아주시오. 이것이 이병철이 박도사에게 부탁한 부분이다. 도사의 영빨과 가장 궁합이 맞는 직업은 기업가들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영빨은 보약이다. 물론 제대로 된 영빨이 보약이다. 엉터리 영빨은 신세 망치는 지름길이다. 기업인들에게 생사가 걸린 선택은 새로운 투자 업종이다. 어떤 업종에 투자해야만 먹거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기업도 팔자가 있다. 너는 먹는 사업이 맞으니까 이쪽으로 투자하거라. 기업 오너의 팔자와 당대 시장의 흐름, 국제적인 동향도 참고하고 당시 정권 실세와의 인연까지도 감안해서 작성하는 것이 기업 운기도다. 정권 실세와 자신의 궁합이 맞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처음에 맞는 듯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실세가 화근이 되기도 한다. 이병철은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가 고향이다. 태어나는 동네 산세도 그 사람의 팔자에 영향을 미친다. 명당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도사를 좋아한다. 영빨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다. 명당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통력에 해당한다. 자신이 명당에서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이미 도사의 영빨에 오리엔테이션이 된 셈이다. 영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어야만 도사들과 접선이 쉽다. 이것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도사들도 입을 다물어버리는 수가 많다. 씨알머리 안 먹히는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입만 아프다. 이병철은 어려서부터 도사들의 영빨을 많이 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집안 형들이 동굴 속에서 108개의 촛불을 켜놓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한순간에 기도발로 촛불이 모두 꺼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고향인 의령군 일대는 지리산과도 가깝다. 지리산 도사들의 왕래가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도사들도 밥 얻어먹으려고 의령군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집에 한 번씩 찾아오는 수가 있었다. 이런 도사적 분위기, 영빨적 분위기를 이병철은 일찌감치 접했던 것이다. 그래서 영빨에 대한 거부감, 이거 다 사기다. 이거 다 미신이다. 라고 단정하는 습관이 없었다.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함리 너머에 신비가 있다는 이치를 알았을까? 박도사도 전성기가 있었다. 대략 7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까지다. 이때 고순도의 영빨 배터리가 작동하던 시기였다. 배터리도 무한리필은 불가능하다. 도사의 영빨이 한창 작동할 때 만나야 효과를 본다. 이병철은 박도사의 전성기 때 만났다. 박도사 전성기의 영빨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업인이 바로 이병철이라고 본다. 복이 있는 관상을 뽑아주시오.
이것이 이병철이 박 도사에게 부탁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관상은 우선 생김새에서 아웃라인이 나온다. 소위 말해서 복스러운 얼굴이 그것이다. 그러나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멘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멘탈을 보는 것이 도사의 영역이고 영빨의 영역이다. 생긴 것은 평범하게 생겼어도 복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은 넘어져도 돈 있는 대로 넘어진다. 누가 자기 땅 좀 사달라고 애걸해서 도와주는 셈치고 사준 땅이 10년 있다가 폭등하는 경우다. 이병철이 보고에도 또 하나 챙겼던 부분은 배신자 관상은 배제시켜달라는 당부였다. 사업가는 사업하면서 결정적인 배신을 적어도 서너 번은 당한다. 배신을 몇 번 당하다 보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생긴다. 저 친구는 나에게 어떤 사기를 치려고 접근하는가 하는 의심을 깔고 상대방을 바라다본다. 그 눈동자 속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지리산 노고단 운해처럼 가득 차 있다. 이게 결국 그 사람의 카르마가 된다. 업이 된다. 배신을 많이 당하면 인간에 대한 깊은 슬픔이 가득 차게 된다. 슬픔은 오장육부 중에서 폐장을 타격한다. 폐가 울결된다고 표현한다. 폐가 약해지고 망가진다. 그러면 폐암이 온다. 재벌 오너들이 폐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배신과 슬픔, 이게 축적되면 폐암이다. 담배 피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영양 부족 때문도 절대 아니다. 관상을 보고 어떤 놈이 배신할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이걸 집어내는 게 박 도사의 영빨이었다. 복과 배신, 이 두 가지 아이템이 면접 때 당락의 기준이었다. 삼성은 오늘날 세계 인류 기업이 되었다. 인류 이류 간의 국가 GNP의 상당 부분을 삼성의 반도체 수출이 차지한다. 국가에 내는 법인세도 엄청난 액수다. 이병철이 써붙여 놓은 기업 보국은 사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보국하고 있다. 삼성의 우수한 인력 채용에 도사의 영빨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이런 건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영빨 작동은 어두컴컴한 음지에서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수원의 삼성전자 공장 터를 잡은 배경에도 도사의 영빨이 있었다. 풍수 영빨은 담당자가 달랐다. 장용득이었다. 70년, 80년대 실전 풍수의 대가가 장용득이다. 공장도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고 명당에 지어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특이한 생각이다. 이병철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전자 터를 수원에 잡게 된 배경에는 장용득의 점지가 있었다. 이 점지를 이병철이 장용득에게 맡겼던 것이다. 이걸 맡긴다는 게 리더십 아니겠는가. 도사를 선별하여 병과별로 전담하게 하고 또 그 도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이 전체적인 조율을 이병철이 해냈으니 영빨 경영이 틀림없다. 영빨 도사를 찾는 기업인들은 부지기수다. 영험하다고 알려진 도사들 만나보면 대개 어느 기업 오너들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한다. 월급을 받는다. 그 기업체 관련 상담에만 집중하지 일반 서민들 상담은 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오너들 치고 도사 한두 명 안 끼고 있는 사람이 없다. 쓸만한 도사는 씨가 말랐다. 1급 도사를 만나는 건 인연이다. 후계자, 이것이 문제다. 후계자를 세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잘못 세워놓으면 회사, 조직이 망한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제대로 된 후계자를 확보해 놓는 것이 리더십의 완성이다 라는 말을 했다. 창업자 본인은 대단히 능력도 크고 카리스마도 강하지만 그 다음 때에 가서 조직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는 수도 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후계자가 왜 없었겠는가? 후계자라고 해서 세워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능력과 복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조직은 와해되거나 망해버린다. 세계적 기업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투자자로 명성이 자자한 워렌 버핏이 어떻게 후계자를 정하는가를 보니 자기 밑에서 대략 20년 정도 부하 직원이나 보조자로 일한 사람을 뽑는 것 같다. 자기가 그동안 충분히 데리고 있으면서
검증을 해본 사람을 후계자로 앉히는 방식이다. 20년 정도 일을 같이 해보면 충분히 안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그 후계자로 간택된 인물이 타고난 큰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능력은 눈에 보이지만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복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란 말인가? 바로 여기에 도사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복이 있다는 부분을 감지하는 능력, 그것이 영빨이다. 가방끈은 영빨 앞에 무력하다. 이병철에게는 아들 셋이 있다. 이 셋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가 이병철에게는 관건이었다. 한국과 같은 유교적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장자가 상속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병철은 유교적 관례를 따라갈 사람이 아니었다. 단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문제가 많으므로 다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운을 타고난 자식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세 아들 중에 누가 운이 좋고 복이 있는가를 박도사하고 상의했다. 그만큼 박도사는 당대 최고의 도사였다. 이병철이 누구인가 어지간한 도사의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이미 도사급의 반열에 올라있던 인물이다. 이병철 본인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인간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대략 50세 무렵부터는 거의 도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신기가 발달한 사람들이다. 신기 없으면 큰 사업을 못한다고 본다. 그런 이병철이 자식 문제를 상의할 정도로 박도사를 신뢰했다는 이야기다. 구한말 대원군이 풍수도사 정만인을 믿고 아버지 남현군의 자리를 상의했던 것처럼 말이다. 대원군 본인도 이미 풍수의 이치를 상당히 깊이 파고 들어간 반도사였다. 그런 대원군이 정만인에게 자리를 믿고 맡겼다는 것은 정만인이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자신이 반도사가 되어야 진짜 실력 있는 도사를 감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법이다. 후계자로 누구를 정하면 좋겠소? 첫째와 둘째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복은 셋째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셋째 건의를 후계자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셋째인 이건희는 방송국 TBC 기자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너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이 이방원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셋째 건의가 세종 형국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첫째와 둘째를 제쳐놓고 셋째 세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셋째인 이건희로 낙점하는 자리에는 이건희의 장인인 홍진기도 합석하고 있었다. 홍진기는 당연히 박도사 의견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 박도사가 죽기 전에 조용헌 박사가 물었다. 도사로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셋째인 이건희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한 일이요. 그 결정이 기억에 남아. 세월이 수십 년 흘러서 박도사가 추천했던 후계자 문제를 생각해본다. 이건희 건은 성공한 결정이다. 이건희 때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것 아닌가. 한국 사람이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었는데 이건희 때의 삼성 반도체가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사대주의를 극복하게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큰 업적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